영리빙의 설립자 게리영의 이야기가 중간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흥미진진하지 않으신가요? 제10장 라벤더의 고향 프로방스. 라벤더는 게리와 제가 관심을 갖기 훨씬 이전부터 인류의 삶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라벤더라는 단어 자체도 중세시대에 즈음 생겨난 것으로 보입니다. 로마인들은 라벤더를 목욕할 때나 린넨을 세탁할 때 자주 사용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귀중한 식물로 불리며 건강이나 향수에도 널리 쓰였습니다. 1715년 가리델 박사는 프로방스 지역의 식물에 대한 역사라는 책에서 프로방스 농부들이 동물 치료나 다양한 목적을 위해 라벤더 에센셜 오일을 증류해 사용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이 사진은 농부 가족들이 라벤더를 손으로 직접 수확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 시절의 고된 일상과 자연에 대한 깊은 애정을 고스란히 보여주죠. 19세기 후반 프랑스 남부에서는 많은 농민들이 시골을 떠났고 오랜 세월 숲을 개간해 일구었던 땅들도 점차 버려졌습니다. 그런 땅 위로 라벤더가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죠. 튼튼하고 손이 많이 가지 않는 식물이었던 덕분입니다. 당시 패션의 유행과 도시 인구의 증가로 향수와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프랑스 남부, 특히 알프마리타임 지역의 그라스라는 도시는 향수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 사진은 그라스에 있는 한 향수 공장에서 게리영이 골동품 증류 장비의 작동 방식을 회원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고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장비는 단순한 도구가 아닌 라벤더 역사의 산증인이었습니다. 19세기 후반 프랑스 그라스의 몇몇 향수 회사들은 라벤더가 무성히 자라는 들판 근처에 증류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현지 농부들을 고용해 라벤더를 증류하게 했죠. 그 결과 한때 소떼나 식량 작물을 기르던 오트 프로방스의 산악지대는 곧 라벤더 수확으로 북적이게 됩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산업의 전환이 아니라 한 지역의 정체성이 라벤더로 물들어간 순간이었죠. 이 사진에서와 같이 라벤더의 고장 프로방스를 찾은 관광객들은 라벤더로 만든 기념품을 사는 걸 빼놓지 않습니다. 향기로운 비누, 오일, 향주머니까지 그 모든 것이 추억이 되죠. 이 사진은 라벤더의 세 가지 주요 품종을 보여줍니다. 야생 라벤더, 클론 라벤더, 계량종, 라반딘. 각 품종은 향기와 효능이 다르며 용도에 따라 선택됩니다. 라벤더는 소농들에게는 하늘이 내린 선물이었습니다. 관리도 간편하고 재배도 쉬우며 무엇보다도 유통기한이 길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일이 많을 땐 아껴두고 가격이 오르면 그때 팔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여성들과 아이들, 양치기들, 그리고 소규모 농부들이 여가 시간에 라벤더를 수확했습니다. 하지만 19세기 말 라벤더 수확은 점점 조직화되었고 1923년엔 연간 100톤이 넘는 오일을 생산하는 거대한 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스파이크 라벤더는 더 많은 오일을 생산할 수 있는 라반딘에게 자리를 내주었고 1925년부터 1980년 사이 라반딘의 생산량은 0톤에서 1000톤으로 급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야생 라벤더는 점차 사라졌고 이제는 대부분 농장에서 재배되는 라벤더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라벤더는 단지 예쁜 꽃이 아닙니다. 그는 라미아과라는 식물의 한 갈래로 타임, 세이지, 오레가노, 바카, 바질과도 가족입니다. 꽃은 줄기 끝에 귀 모양으로 피어나며 꽃잎 5장은 관 모양의 화관을 이루고 수분이 끝나면 화관은 떨어지고 남겨진 씨앗자리에서 다음 생명이 자라납니다. 라벤더 한 송이에 담긴 자연의 위대함, 그리고 수세기 동안 이어진 인간의 손길. 우리는 그 향기를 따라 역사 속으로 들어갑니다. 프로방스에서 자생하는 세 가지 라벤더 종. 스토에카스 라벤더, 스페인 라벤더 또는 나비 라벤더라고 불립니다. 라티폴리아 라벤더 또는 스파이크 라벤더라고도 하며 강한 향을 지녔습니다. 앵귄스티폴리아 라벤더 또는 진정 라벤더라고 하며 가장 순수하고 품질이 우수한 오일을 생산하는 품종으로 의약용 라벤더, 고급 라벤더, 잉글리시 라벤더로도 불립니다. 앵귄스티폴리아 종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짜 라벤더로 가장 고품질의 오일을 만들어내는 품종입니다. 이 라벤더는 해발 2000피트에서 4600피트 사이의 고도에서 가장 잘 자라며 추위에 강하고 오일의 품질도 뛰어난 것이 특징입니다.
진정한 라벤더는 두 가지 방식으로 재배됩니다. 씨앗에서 키운 개체는 각각 유전적으로 고유하며 꺾고지한 복제 라벤더는 동일한 유전자를 갖는 클론입니다. 이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씨앗에서 자란 순수한 개체군을 특히 트루 라벤더라 부르기도 합니다. 한편 라반디는 트루 라벤더와 스파이크 라벤더의 잡종으로 1930년대에 대량 생산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사파는 다양한 초기 증류기 모습입니다. 이 사파는 1597년 출판된 책에서 발췌한 것으로 현재 유타주 리하이에 있는 영리빙 본사의 박물관에서 전시 중입니다.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라벤더의 수확과 증류는 훨씬 더 조직적으로 변화합니다. 농부들은 이 식물이 수익성이 있다는 걸 깨닫고 자신들만의 유통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시작했죠. 갓 수확한 라벤더는 증류소가 위치한 지역에서 거래되었고 그 오일은 세계 향수 산업의 중심지인 프랑스 그라스의 시장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라벤더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프로방스의 이름도 더욱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시기에는 라벤더 재배가 한층 더 본격화됩니다. 농부들은 고급 라벤더 종자를 파종하고 라반딘 같은 하이브리드 라벤더도 함께 재배했죠. 하지만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라벤더의 향기와 본질은 자라는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급 와인이 그렇듯 각 품종의 라벤더는 고유한 화학 성분을 지니고 있어 토양, 고도, 햇빛의 차이에 따라 향도 완전히 달라지죠. 일반 종인 트루 라벤더는 해발 2000피트의 석회질 토양에서 강한 햇빛을 받을 때 가장 잘 자랍니다. 이 지역의 흙은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석회석 기반으로 토양의 산도를 낮추고 수분을 유지하며 온도를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런 독특한 토양 덕분에 라벤더는 경쟁이 심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죠. 단, 다른 식물보다 경쟁력은 약한 편입니다. 하지만 라벤더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있었으니 바로 달콤하고 은은한 향기와 선명한 꽃 색깔입니다. 벌들은 이 향기에 홀린 듯 라벤더로 몰려듭니다. 라벤더 꽃은 꿀과 꽃가루를 제공하며 라벤더 농부들은 꿀벌을 함께 키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라벤더 꿀은 또 하나의 특별한 선물이 되죠. 고요한 보랏빛 들판, 그 위를 날아다니는 꿀벌들, 그리고 증류기에서 퍼지는 향기. 이 모든 순간들이 모여 라벤더의 이야기를 씁니다. 라벤더는 11월 중순부터 4월 중순 사이에 심습니다. 다만 날씨가 너무 추운 12월과 1월은 피해야 하죠. 재배와 수확 기계를 원활히 사용하기 위해 라벤더는 줄을 맞춰 심습니다. 간격은 라벤더는 4피트에서 5피트, 라반디는 5피트에서 6피트 정도로 두고 에이커당 평균 라벤더는 5,000그루에서 6,000그루, 라반디는 3,250에서 4,000그루 정도 심습니다. 토양을 준비할 때는 이빨, 디버, 곡괭이, 그리고 요즘 흔히 쓰이는 기계식 심기 장비를 사용합니다. 심은 후에는 3월부터 6월 초까지 두세 번 정도 괭이질이 필요하고 줄 사이에 자란 잡초를 제거하고 비료도 추가해줘야 해요. 예전에는 증류용 연료로 사용하던 집도 요즘은 퇴비로 재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관리된 라벤더 밭은 최대 10년까지도 유지되며 보통 2년 차부터 수확이 가능하고 3년에서 4년 차에 최고 품질의 오일이 나옵니다. 수확 시기와 방식. 수확은 7월에서 8월 사이에 이루어지며 시기는 품종, 고도, 날씨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진정 라벤더인 트루 라벤더는 라반딘보다 일찍 꽃이 피지만 언제 수확해야 할지 판단이 까다롭습니다. 어떤 식물은 꽃이 막 피기 시작했고 어떤 건 이미 꽃이 지고 씨앗이 생기고 있기 때문이죠. 반면 라반딘이나 클론 라벤더는 꽃이 약 60% 정도 시들었을 때 일괄적으로 수확하므로 이런 문제가 적습니다. 예전에는 라벤더를 무작위로 심고 낫으로 베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지만 페릭스 아이세릭이라는 선구자가 최초의 기계식 라벤더 절단기를 개발하면서 수확 방식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그 후 기계 절단기가 널리 보급되면서 라벤더 밭도 일렬로 재배하기 시작했어요. 오늘날의 수확 방식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두 개의 얇은 바퀴로 줄기를 들어 올려 이중 절단기에 정확히 방향을 맞춘 뒤 잘라내고 다발로 묶어 자루나 큰 통에 담거나 잘게 잘라 증류소로 바로 운반합니다. 기계화의 혁신. 기계화가 되기 전에는 1에이커를 수확하려면 최소 8명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기계 하나로 단 1명이 1시간 만에 1에이커를 수확할 수 있어요.
게다가 수확 후 곧바로 증류소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절단에서 증류까지의 시간이 단축되어 오일 수율도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이 그림과 같이 증류기 구조는 간단합니다. 증기발생기 추출 챔버 분리기. 에센셜 오일의 추출은 증기를 이용한 증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증기는 보일러나 증기발생기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추출 챔버의 바닥에서 식물 재료 사이로 주입됩니다. 증기가 식물을 가열하면 오일이 증기로 변해 방출됩니다. 이 증기는 응축기로 올라가서 차가운 관을 지나며 액체로 변합니다. 그 다음 오일과 물은 분리기로 이동합니다. 분리기 안에서 오일은 위로 뜨고 물은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이때 오일은 위 꼭지에서, 플로럴 워터는 아래 꼭지에서 따로 배출됩니다. 이 분리기는 피렌체 꽃병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런 증류법은 오랜 역사를 지녔습니다. 중세에는 과학자와 의사, 연금술사들이 사용했죠. 15세기, 16세기 무렵 이 기술은 프로방스 전역에 퍼졌습니다. 라벤더 오일 수요가 늘면서 증류 장치도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처음엔 작고 단순한 장비였습니다. 물을 끓이고 나무나 라벤더 짚을 연료로 썼죠. 그러다 점차 건식 증기 증류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연료는 덜 쓰고 효율은 더 높아졌습니다. 이처럼 라벤더 오일의 세계는 과학과 자연이 만나는 놀라운 기술로 가득합니다. 용기 증류는 녹색 다진 증류라고도 불리며 점차 전통적인 증류 방식의 자리를 대체해왔습니다. 라벤더를 수확하면 줄기와 꽃은 잘게 잘려 호퍼 트럭에 모아집니다. 이 잘린 식물 재료는 현장에 놓인 선정용 컨테이너 박스에 담깁니다. 용기가 가득 차면 트럭에 실려 증류소로 운반됩니다. 증류소에 도착하면 용기 상단에 뚜껑을 고정하고 하단과 상단에 증기 유입구와 배출구 파이프를 연결합니다. 이렇게 연결된 용기는 바로 하나의 증류 챔버가 됩니다. 증류가 끝나면 뚜껑과 스팀 파이프를 분리하고 식물 잔재인 익힌 라벤더 짚을 꺼내 퇴비화합니다. 그런 다음 빈 용기를 다시 밭으로 가져가 갓 잘린 라벤더로 다시 채웁니다. 이러한 방식은 수확 후 건조 시간을 생략할 수 있어 노동력을 절감하고 전체 작업 시간을 단축시킵니다. 게다가 오일 수율도 약 10% 증가합니다. 우리는 수년간의 연구를 통해 이 방식으로도 오일 품질이 유지된다는 사실을 입증했고 그 이후에야 이 증류 방식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증류업자들은 장비 교체 비용 부담으로 인해 전통적인 증류 장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고대부터 귀중한 효능으로 인정받아온 라벤더 에센셜 오일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향수 산업의 주요 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라벤더 오일은 아로마 테라피 용도로 활용됩니다. 역사적으로 라벤더는 다양한 질환과 상황에서 유용한 식물로 알려져 있으며 이와 관련된 연구들은 전 세계 기술기관에서 수행되어 온라인으로도 다수의 자료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마르셀 SPU와 함께 증류 작업을 할 때 우리는 증류가 거의 끝나갈 즈음 응축수가 분리기로 넘어가기 전에 소량을 채취하여 아직 오일이 추출되고 있는지 확인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르셀이 실수로 이 응축수를 조금 마셔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뱉으려 했지만 일부는 이미 삼켜졌죠. 놀랍게도 그는 아무런 부작용도 경험하지 않았고 평소처럼 근무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은 오일을 경구 복용하는 것이 널리 퍼져 있지만 당시만 해도 이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